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구독하다 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어려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뒤 보육원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엔 어떻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좋은 계기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친딸 그 이상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네요.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나리 엄마 아빠야. 알겠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럼 저 이제 아줌마 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불고기도 많고 잡채도 주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나리가 먹고 싶은 거면 이 아빠랑 엄마가 뭐든 다 해주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줄 거야, 이제. 우와, 신난다. 저 그럼 아줌마 아저씨 따를래요. 원장 선생님, 저 이제 이 아저씨 아줌마네 가서 사는 거래요. 날이 이제 다른 집 가서 살아도 선생님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착한 날이 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렴.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조그만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그래도 털을 잘 잡은 덕분인지 동네에서는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는 순댓국집이었죠. 집이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 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입양이 돼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름도 바꾸게 되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몸소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어느 여자애들이 다 그렇듯 자연스레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길로 전 피아노에 매료되어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예체능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의 정석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예중 예고를 지나 음대까지 진학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피아노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아빠가 많이 태워다 주셨어요. 집에서 학교가 멀었기 때문이죠. 정말 친딸만큼 귀하게 자랐네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 날고 긴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한평생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전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죠. 저와 같은 한국인이고 유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한 친구여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모습에 빠져버렸죠. 한국인을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종종 보긴 했지만 거의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 넌 진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국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오빠의 마인드는 진짜 긍정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아. 너야말로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을 엄청 받은 게 느껴져. 긍정 에너지가 와닿는달까? 내가 긍정적인 친구를 좋아하거든. 진짜? 고마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육원에서 날 입양하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거든. 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날 입양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정도로 늘 잘해주셨거든. 덕분에 긍정적인 성격도 갖게 되었고. 와, 진짜 놀라운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었거든. 나 이 사실 처음 말해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아, 정말? 아, 진짜 그러네. 나도 한국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얘기야. 이게 통했나 봐. 오빠한테 술술 말하게 되네. 입양 시기도 비슷해. 나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입양되었어.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형이랑 차별 없이 키워주셨거든. 오히려 형이 더 구박을 많이 받을 때도 많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으니까. 그러게, 진짜 훌륭하시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항상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도 부모님은 너 덕분에 엄청 많이 웃으실 거야. 너 하나로 인해 집 분위기도 달라졌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입양아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 또한 컸네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 진짜 부모님 사랑 엄청 받고 자랐거든. 오빠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우린 운명인가 봐.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여기 유학 온 것도, 네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진짜 인연 같아.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독일 생활은 행복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남자친구도 곧 졸업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먼저 들어온 저는 이제 졸업을 하였어요. 여건이 되면 유학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릴 수가 없기에 취업처를 알아봐야 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늘 상위권 성적만을 유지하였지만 유학 생활 동안 교환학생이 전부인 저를 오라는 곳은 많이 없었죠. 전 그렇게 간간히 입시학생들 레슨을 봐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입시학생들을 봐주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많이 느꼈네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좋은 예고에 붙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을 보며 피아니스트가 아닌 지도자의 꿈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남자친구도 멋있었지만 한국에서 회사원이 된 남자친구도 제 눈에 너무 멋있었네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솔메이트 같은 존재였기에 바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미룰 것도 없었죠.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우리 결혼하자, 지혜야. 내가 잘해줄게. 너무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오빠한테 정말 잘할 거야. 오빠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먼저 뵙게 되었죠. 부모님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너무 꿈만 같네. 원칠하고 아주 인상도 좋고 반가워요. 임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빠르나? 우리 지혜가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다니. 예, 아버님,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훌륭하게 자란 게 부모님을 뵈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다니. 아무쪼록 우리 지혜한테 잘해줘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바랄 게 없어요. 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지혜 눈에 눈물 내는 일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화기애애한 부모님과의 식사가 끝나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후 그 다음 주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일은 처음이라 너무 떨렸죠. 하지만 멋지게 자란 남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은 넣어두자라고 생각했네요. 그것이 저의 방심이었지만요. 너무 떨린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진 않으시겠지? 혹시나 해서 걱정되네. 아무래도 입양아인 것도 걸리고. 에이, 걱정할 것도 많다. 나도 입양아인데 뭐 부모님도 나 차별 없이 키우셨고 입양에 대해 편견 있으시진 않아.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꼭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머님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어?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밥 한 번 먹는 건데 뭘 부담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아마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응원 덕분인지 긴장감은 조금 사라진 채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가득이었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채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재혁 씨한테 아버님,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리 천천히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분위기는 하하호호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 후로 살얼음판이 되었네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궁금하군. 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어려서부터 장사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아, 무슨 장사요? 시장? 우리 재혁이가 이런 얘긴 도통 안 해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럼 시장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 네. 순댓국집 하세요. 어려서부터 하셨던 거라 단골들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키워주신 거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표정이 돌변할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요. 아가씨, 잘 돌아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 재혁아, 우리 간다. 이따 집에서 보자. 예비 시아버진 헛기침을 하시곤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을 하시곤 두 분이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문을 나가셨죠. 순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무렵 남자친구는 곤란하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댓국 장사하는 게 크게 흠잡힐 일인가요? 정말 기가 막혔죠. 아, 지혜야. 미안해. 부모님이 그냥 괜한 편견 때문에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집에 가서 잘 설명할게. 너무 놀라지 마. 무슨 설명? 아니,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이게 설명까지 필요해?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마도 그냥 자그마한 회사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상관인데. 회사 운영하는 집딸은 되고 순댓국집 운영하는 집딸은 안 되고? 자기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아니, 연락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무시한 사람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가 막혀. 나 갈게.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그 길로 전 식당을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내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받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줄 순 없었기 때문이죠.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보니 정말 허탈했죠. 그렇게 전 일만 하며 보냈어요. 이별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학생들 레슨을 무리하게 잡고 일만 했네요.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도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정말 면목이 없었네요. 지혜야, 아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제육군네 부모님이랑 만나서 밥도 먹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뭐 그렇지. 결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야지. 엄마는 걱정 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육군이 너 속상하게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부모님이 좀 그래 하시니? 아니, 무슨 절대 아니지. 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곱게 키워줬는데 안 그래? 걱정 마요. 엄마 아빠에게 차마 순댓국집 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둘의 문제라고만 애둘러 말을 했죠. 하지만 눈치 빠른 엄마는 분명 그 집 부모님께 인사를 간 뒤부터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학원에 찾아오고 저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너한테 굴었던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줘. 그때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상처 줄 수 없고 그런 집에 시집 갈 수 없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시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어. 나도 힘들어.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원망해. 나한테 그렇게 모욕 주신 대가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모질게 뒤돌아갔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모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확실히 설득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모욕을 주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츰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좋아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자주 가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넌 아주 뻔질나게 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구나. 재혁이 형 공무원 준비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시끄럽게 말이야. 어려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재혁이 아니었으면 말도 안 섞었다 아주. 격 떨어져 정말. 에휴. 아, 죄송해요. 이제 밖에서 만나든지 할게요. 공부하시는지 깜빡했어요. 재혁 씨가 잠깐 집에서 보자고 해서. 너네 아빠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너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고? 아니면 보육원에서도 안 가르쳐줬니? 기본 매너. 늘 저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순댓국집이라서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본인 아들도 입양아 출신이지만 본인들은 교육자이니 어려서부터 잘 키웠다 이거죠. 너무 모순이었어요. 본인들은 입양을 해도 잘 키우고 식당하는 부모님들은 못 키운다는 그런 고정관념. 간간히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형님과도 마주쳤지만 딱히 대화는 없었고요. 간혹 형님이 절 빤히 쳐다보고 하셨지만 공무원 준비를 집에서 오래 하다 보니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형은 부모님들의 친자식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아 지금 졸업 후 계속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집이 부유하여 언젠간 시업에 붙으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했고요. 참 속으로 한심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기분은 너무 나빴지만 철저히 남자친구만을 위해 참았어요. 한편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남자친구도 입양하여 키웠으니 내심 속으로는 인품이 훌륭하실 거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차마 부모님께는 부모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못했네요.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서 사랑받는 줄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오라는 예단이 무리가 많이 갔지만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돈도 모아둔 상태였고 학원이 입소문을 타 잘 되고 있었기에 예단을 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형과 같이 셋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며 말이죠. 항상 남자친구 집에만 가면 형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친해질 기회가 될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형과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해본다니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재혁 오빠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냥 뭐 오빠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재훈 씨라고 해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아, 그래.
그냥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겠다. 나한테도 오빠라고 하니까. 어때, 지혜야? 괜찮지? 괜찮지, 그럼.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도 재혁 오빠랑 되게 우애가 좋아 보이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네, 뭐. 재혁이가 저희 집에 온 후로 집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전엔 좀 우울하고, 뭐랄까, 하여튼 그랬었어요. 재혁이가 은인이죠. 부모님도 재혁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밝은 지혜씨 만나서 더 좋고요. 의외로 남자친구의 형은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왼손잡이라 더 신기했어요. 왼손잡이세요? 저도 왼손잡인데 어렸을 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젠 편하게 왼손으로 잡아요. 아, 저던데. 신기하네요. 아, 지혜씨도 재혁이랑 마찬가지로 입양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특별히 숨길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친부모님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입양이 되는지 그런 과정 있나요? 에이, 형. 아이, 무슨 그런 일을 꼬치꼬치 묻고 그래. 아무리 동생이 입양하라고 하지만 너무 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나는.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보육원이고, 그리고 입양된 거거든요. 그 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긴 하죠. 참 바보 같죠? 중요한 얘긴데 기억이 안 나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별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과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뭔가 살짝 묘한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음으로 많이 대화를 해본 것도 신기했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나 보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곧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그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신뢰를 범해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하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역시 변하진 않았어요. 본인들이 교육자라고 해서 순댓국 장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께서 먼저 식당에 들어가셨고 전 따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전 식당 마당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멘붕이었네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오셨어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버님 옷차림이랑 어머님 옷차림이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비 시부모님의 옷차림은 가관이었죠. 어머님은 등산복에, 아버님은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고 때 빼고 광내고 제가 옷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뭐 대단한 집이라고 가져 입고 오냐? 그냥 편하게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안 그러냐? 아마 그쪽 박간양마들도 이게 더 편하실 테고.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지혜네 부모님은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원래 그런가요? 재혁이 너 아주 채만 나고 편했어. 말대꾸 한번 하지도 않던 착한 우리 아들이 쟤 만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차라리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킨다고 하시지. 꼭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모욕을 주셔야만 하나요?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셨고 저희 아빠 엄마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지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운동하시나 봐요.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데요? 애써 운동복 차림에 대해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졌죠. 과연 제가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되고 효도를 한 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매번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네요. 그렇게 눈물을 참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뭐 편하게 왔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는 자리인데 빼볼 필요 있나요? 그럼 앉으시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뭐. 편한 게 좋죠. 그럼 애들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두신 날짜 있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날짜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3, 4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은 결혼시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지혜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대못을 받고 말았죠.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네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뭐라도 되세요? 아니, 뭐가 돼도 그렇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는 거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저도 안 하네요, 이 결혼. 지혜야, 진정해. 사돈어른 말씀 먼저 잘 들어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니? 어른들 앞에서 너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시숙이 상견례장에 늦게나마 도착을 했죠.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시숙 한마디에 모두 다 조용해지고 전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빠, 엄마, 지혜, 내 동생 날이에요. 임날이. 처음 볼 때부터 익숙하다 했어요. 내가 지금 날이네 보육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때 장흥역에서 온 거 맞대요. 저랑 똑같이 왼손잡이. 그리고 어려서 우리 둘이 놀 때 흉터 남은 손바닥 상처까지 날이에요, 엄마. 순간 정적이 흘렀죠. 시숙의 말을 끝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 여동생이 지혜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나리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몰랐다고? 너 정말 임나리 맞아?
아이고, 내 딸을 내가 이제야 찾는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냐 도대체? 미안해, 나리야.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니, 용서해 주렴, 제발. 나리는 입양되기 전 제 이름이에요. 성은 기억 안 나고요.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면서 이름은 개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뇨. 저희 부모님은 여기 있는 두 분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아이고, 나리야. 우리 나리, 내 딸, 내가 이제서야 자는구나. 여한이 없어. 아유, 심장이.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만을 남기고 쓰러지셨고, 놀란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를 부축하다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실려갔지만 두 분은 어이없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전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 남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심장혈관이 확장되어 뇌까지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쉽게 돌아가시는 병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심근경색이 있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망했죠. 그렇게 찾고 찾은 딸, 눈앞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못을 박았다니. 너무 놀랬지만 저희 부모님이 먼저였기에 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숙에게 듣기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의 친아빠, 친엄마가 맞더군요. 시숙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99% 일치했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며 인신공격을 한 사람들이 나의 친부모라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충격을 세게 받으셨고요. 시숙은 저에게 아빠, 엄마가 저를 엄청 찾으시고 저를 잃어버린 뒤 집안은 웃음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우울증이 날로 극심해져 제가 어디 가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아들같이 키울 재혁 씨를 입양해 저를 키우듯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서도 예쁨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눈앞에 일어난 사실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와는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친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시나마 저희 양부모님이 상처를 입으셨을까 또 한 번 부모님께 죄스러웠네요. 그리고 전 친부모님의 장례에 가진 않았고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희 친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얼떨떨하고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던 분들이라 애초에 마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절 왜 잃어버리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전의 일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상처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되갚음했다고 생각했네요. 지금은 마음 정리를 많이 했고 그나마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딸이 되고 싶고 그때 파혼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시숙과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 친오빠는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네요. 무슨 운명에 이끌리든 만난 남자의 양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문득 가슴에 사무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내심 집안 형편으로 저울질하는 분들이 나의 친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정도로 화도 나네요. 이렇게 인품 훌륭하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쯤 저희 부모님께 모든 걸 다 갚으며 살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전 열심히 살 거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지금 현재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에 2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도 함께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 시모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었죠. 그날 역시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 썼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시모의 성격은 여성스럽기보단 남성적인 부면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거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묵묵히 들어드리는 편이고 시모의 심기를 건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시모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기가 밝았던 아이는 자다가 놀랐는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계셨죠. 애를 네가 봐야지. 왜 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먼저 식사를 끝내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먹고 돌봐주려고 한 거예요. 사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니까 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네요. 엄마가 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야 당연히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돈은 며느리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은 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상을 차렸으니 나도 좀 먹게 밥 좀 퍼와라.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언제까지 며느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댁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꼭 내보내려 하시나요? 괜히 제 딸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실까봐 오늘은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요. 엄마와 시모는 서로 안 좋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체할 것 같아 시모에게 밥을 퍼드린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시모와 얼굴을 붉히는 게 싫으셨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신 뒤 현관문으로 나서시려는데 엄마가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셔서 집에 쌀이 뚝 떨어져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들렀다 나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 이왕 드리는 거 용돈으로 챙겨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10,000원짜리 3장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30,000원밖에 없다며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어색한 미소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애미가 옆에서 떡하니 보고 있는데 쌀값 3만 원이 웬 말이야? 제정신인 거니? 그게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만 원밖에 없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용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네요. 뭐라는 거니? 내 말은 왜 사부인한테 3만 원을 줬냐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네가 지금 사부인한테 건네준 그 3만 원 누구 돈이야? 네가 직접 일해서 벌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며 상사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은 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꺼내주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건네드린 3만 원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하고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3만 원 드린 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남편이랑 맞벌이 할 때 모아두었던 돈에서 3만 원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잠깐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용돈도 아니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쌀을 사지 못하신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린 돈보다 제가 일했을 때 어머님께 챙겨드린 제 월급의 일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쌀값으로 3만 원을 내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화를 내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반박을 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신 시모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방에 눕힌 뒤 시모에게 다가간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드시고 계셨던 우럭젓국이 너무 짜서 맛이 없다며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면서 국그릇을 드시더니 제 몸쪽으로 젓국을 부어 버리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국을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5년 차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저는 마음만 좋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부어버린 젓국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맨날 지적만 하시고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으셨죠? 그냥 트집 잡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당분간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 어머님도 오지 마세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 시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만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우럭젓국을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부어버리셨다는 건 너무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도대체 저희 집에 왜 오신 건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마와 저는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았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곤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얼굴을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보통 서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찾아올 거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지라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남편과 제가 다름 아닌 뱃일을 잠시 도와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며칠만 일손 좀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들, 너는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너희 아빠 옆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이번에 우리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형제 3명이 있잖아. 걔들이 글쎄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다녀와야 하니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며칠간 일당직을 구할 수도 없는 게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오도록 해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애를 엄마가 봐줘요? 이 사람은 배에 올라타 본 적도 없다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인데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애는 이 사람이 보고 엄마랑 제가 뱃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뱃일을 해야 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너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아주 엄마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니만 둘이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를 네가 봤으면 좋겠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부인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 내 생각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사돈댁에 알려? 며칠간 뱃일 하러 떠난다고 하면 사돈이 좋다고 보내줄 것 같아? 눈이 뒤집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예, 시애미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내 아들 따라가서 뱃일 좀 하거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미리 배워둔다 생각하면 좋잖니. 혹시 알아? 뱃일이 체질에 맞아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 이번에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며칠간만 고생 좀 하고 오도록 해라. 아들, 너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모의 강압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뱃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관광배만 타봤지 시부가 일하시는 배에는 단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배 위로 올라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배 위에서 남편과 시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미리 멀미약도 먹어서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덧보다 덜했기 때문에 참을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날의 뱃일이 힘들게 끝이 나고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우며 남편과 시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손을 도와주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갑작스럽게 왔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심한 파도의 너울이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저를 붙잡아 주려고 걸어오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끌어올리는 갈고리에 제가 굴러가다가 쿵하며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어깨를 관통하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몸에 박혀있는 갈고리를 빼내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리면서 갑자기 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갈고리를 빼내는 순간 상처 부위에 더 크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셨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배가 파도에 휘청거리니 계속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려서 겨우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 저는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선착장에 계시던 분들은 제 어깨에 관통이 된 갈고리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하라고 차키를 넘겨주셨고 시부는 곧 뒤따라 가겠다며 조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일행분에게 대신 조업을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어깨를 관통한 갈고리를 빼내기 위해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있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인지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며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시간 뒤 긴박했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었지만 몇 달간 한쪽 어깨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깨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라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제 아이를 들쳐매고 병실로 들어오신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보이시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쩜 너는 초심성이 그렇게 없니? 베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여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 너희 사돈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당분간 사부인은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네가 얘기 좀 잘 해놔라. 자식이 다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멀쩡해질 것 같구먼.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 갈고리가 어깨가 아닌 머리 쪽을 향했어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 아들은 아기 때도 얌전했었는데 얘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지겠다. 어차피 너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도로 데려가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다행히 왼쪽 어깨가 다친 거니 오른손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오늘 급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마. 엄마,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환자한테 이까지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모임 취소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거니 그만큼 엄마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 사람의 어깨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제 아들 돌봐주시고 매일 오셔서 간호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들,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배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봐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괜히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겼다가 이게 뭔 일이야?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기라도 해봐. 그땐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빨리 알려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숨겨봤자 우리 마음만 불편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돈분들 얼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참에 잘 됐네. 내가 사부인이랑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출가외인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그리고 얘도 생각이 있으면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 그럼 집안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일단 오늘은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아들 네가 애를 좀 봐야겠다. 하여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마. 시모는 조금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뒤따라가더니 더욱더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너무 불쾌했고, 태어날 때까지만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서러움 다 품은 채로 치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깨 통증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하면서 최대한 어깨를 안 쓰려 했었지만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차 한 통 한 적이 없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한계에 달해 결국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어깨를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빨빨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매번 불안했었는데 하필 엄마가 오셨을 때 아들이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하며 떨어지려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으면서 넘어진 순간 완벽하게 낫지 않았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저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하게 달려오셔서 어깨를 살피셨고 결국 수술 자국이 드러난 순간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밝은 얼굴을 하시며 인터폰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계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부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열을 하며 시부뺨을 내려치셨고 당장 모두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시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시모와 남편을 서둘러 저희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시며 괴로움의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제 딸의 어깨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기셨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육아를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죠.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다친 건 개인 부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온전치 않고 사돈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손자를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가족 운운하시더니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뱃일을 시켰을 때 가족 얘기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다친 것도 가족들의 책임인데 사돈은 조금도 짐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신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론 사돈분들의 며느리로 남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장 선택하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고작 바늘로 어깨 찔린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이시네. 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됐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바늘로 어깨를 찔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얘가 이참에 아주 나를 집어 삼키려 드네. 감히 심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는 거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연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너도 저런 여자 지긋지긋하지? 몸에 하자 생겼는데 데리고 살면 뭐하겠니?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내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주마. 당신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쟤는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억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라고. 내가 애초부터 사과를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신이 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아들, 너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아빠는 여기에서 이만 끝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다고. 시부의 말을 듣던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내셨고 시모는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현관문으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부의 편에 서서 시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시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시부는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남편도 시모와 인연을 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시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 아닌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시모와 시부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시모가 없는 게 양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모를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여자입니다. 8살 된 아들 하나 있어요. 올 한 해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들께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뭐든 잘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위기가 찾아온다잖아요. 저 또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아빠와의 마지막 순간은 잊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하셨고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었지만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 식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가끔이라도 쉬는 날이면 신랑이 친정집에 자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받는 만큼 주는 거라고 저도 시댁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가끔 쉬는 날 친정부터 간다고 불만이 많으셨고 신랑에게까지 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보다 사돈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작 사돈댁보다 우리 집이 훨씬 가까운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서운하구나.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세요. 일일이 그런 거 다 따지면 저희 결혼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될 때는 갈 수 있는 거고 못 가기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시면 저희 집만 오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원래 부모님 식당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 일 그만두고 제가 하는 사업 도와주고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야죠.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서운하다느니 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시간 없어도 찾아오려고 노력하는데 더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엄마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바로바로 고쳐주더니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알았다. 불만 가지지 않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마. 나도 똑같은 부모라서 하는 말인데 정말 너무한다. 엄마도 아들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쉬었다 가라. 어머님은 신랑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희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셔서 혼자 계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식당 일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하십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일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주말에 도와주려고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닌데 어머님은 집에 혼자 있다고 심심해서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왔고 사정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희가 서운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피곤했었던 신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하게 되었고 기분 상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난감했었어요. 결국 신랑을 따라 나섰고 한동안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쉬는 날 시댁에 가지 않겠다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신랑 잘 타일러서 시댁에 같이 갔어요.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오셔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대화조차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많이 서운하셨죠? 앞으로 잘할 테니 기분 푸세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똑같이 부모이고 자식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사돈댁 식당 일이 바쁘다고
우리 아들 주말마다 데려가서 일 시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돈댁에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고 좋은 관계 이어나가길 바란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분 좀 풀어주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말았어요. 신랑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아 어머님이 들어가신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토라지신 어머님 기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더 이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하면서 조금씩 기분이 풀렸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풀어주는 데는 술밖에 없잖아요. 기분 좋게 한 잔씩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 식당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식사 초대 한번 받고 싶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궁금하다는 말을 하셨고 아버님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얘기해본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셔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과의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시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식당 문 일찍 닫으면 되니까 시간만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에 신랑과 시부모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장사를 일찍 끝내셨는지 막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어요. 남편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식당 일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시부모님 오신다고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오자마자 음식 세팅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식당 일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너무 바빠서 주말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와서 일손 돕는다고 하던데 장사가 잘 될만 하네요. 오면서 봤는데 위치도 정말 괜찮고 음식 솜씨도 너무 좋으세요. 그만큼 노력하셨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셨던 거겠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 초대 한번 할 테니까 시간 내셔서 와주실 수 있으시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다면야 저희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다행히도 난감하거나 불편한 상황은 없었어요.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 한참 동안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시부모님 또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계획했던 일이 모두 끝이 났고 그 일을 계기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 저희가 쉬는 날 시부모님 따라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양가 집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바람에 쉬는 날이면 식당에 가냐고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점점 물어보는 빈도가 잦아지고 식당에 가려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님이 우리가 일손 도와주려 가려고 하면 어머님도 꼭 모시고 가길 바라시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네.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좋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어느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엄청 난감했었죠. 부모님은 워낙 바쁘셔서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홀에서 앞치마 두르고 시어머니 직원들 따라 일을 배우시는데 저희는 정말 난감했죠. 신랑은 어머님을 보며 뭐 하는 거냐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도 신랑을 따라 급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신랑이 하는 대화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게 답답해서 뭐라도 배우고 싶었는데 식당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한번 해보겠다며 어머님이 자처한 거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거니 너무 열내지 말라면서 흥분한 신랑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식당으로 찾아오신 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그날 하루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그렇게 식당 마감이 끝이 나고 모두가 평소보다 진이 빠진 채 멍하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 말에 찬성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은 화가 많이 났는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눈치를 보며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시고 움직이면 저희가 뭐가 돼요? 저가에서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기도 난감한 상황인 거 전혀 모르고 행동하신 거예요?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뭘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러니? 집에 있는 거 심심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했어. 당연히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원들 방해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식당에 서 있는 자체가 방해가 되고 식당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전화하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신랑은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모든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였고 아버님은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그때 풀자고 말한 이후 한참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생각 없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통화의 내용은 시부모님과 따로 만나서 무언가 얘기가 오고 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건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 아버님이 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지한 사과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돈지간이 어려운 상태인데 한창 바쁠 시간에 무턱대고 찾아오셔서 일하겠다며 앞치마 두른 건 그날 식당 일을 망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하루 만에 일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 최소 한 달은 일이 손에 익은 뒤 홀에 투입시키는데 어머님은 눈대중으로 보고 주문까지 받으면서 그날 음식 순서도 완전 뒤죽박죽이었고 손님 순번 또한 계속 바뀌면서 결국 포기 단계까지 이르렀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는데 당연히 화가 났었겠죠. 그래서 더욱더 아버님이 사과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식당이 다시는 방해되지 않게 어머님 관리 잘 하겠다고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희는 거의 쉬는 날이면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 또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고 추운 겨울날이 다가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첫눈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를 들뜬 기분과 동시에 부모님 식당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길 또한 조심하시라고 전화보다는 문자 한 통 넣었어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문자가 아닌 전화가 왔어요. 신랑과 같이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는지 제 몸을 돌려 세웠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에 걸린 것 같아 응급실에 누워있다며 믿을 수 없는 사고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아빠는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랬는데 아빠는 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묵묵히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오열을 하고 말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눈이 온 상태여서 방어할 새도 없이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뇌진탕이 심각하게 왔었다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아빠의 장례식까지 모두 치르게 되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각이 없으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버린 모습에 신랑이 말리려 했지만 벌써 늦어버렸었죠. 사돈어른을 주축으로 식당 운영하셨는데 어쩔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잘 운영되던 식당 처분할 수도 없을 테고 차라리 저희한테 넘기세요.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되고 안 싸돈이 주방에서 음식 만들면 되겠네. 그래도 식당에 남자가 있어야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도 홀서빙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직원들이 많으니 이참에 같이 운영하는 게 어때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면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왜 저희 식당을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꿈 깨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멍청이에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하는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어야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저게 걱정돼서 하는 말인가? 아빠가 세상 떠나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어머님이 넘보시는 거잖아요. 아버님도 어머님 편드는 거 보니 저희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나나 봐요. 어떻게 장례식이 끝이 나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올라와 버리자 엄마는 옆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말리고 계셨어요. 신랑 또한 저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서야 난리가 났던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대놓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고 이 문제로 인해
신랑과도 결국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계속해서 어머님의 흉을 보자 신랑도 참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 몸에 이상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울렁거림은 가라앉지 않았고 뭔가 몸에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혹시 몰라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축하해준다 한들 기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시점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임신이 되고 난 시점부터 따라온 입덧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신을 알리게 되었어요. 제 아픔은 모른 채 시댁 집안은 경사가 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에 너한테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꼭 아들을 낳길 바란다. 그래야 집안에 축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야.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낳아서 키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아요.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참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임신도 했으니까 사업일보다 엄마 집에서 잠시 동안 요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잠깐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안 싸돈 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은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 거 모르니? 몸이 떨어지면 마음까지 떨어지는 거 몰라서 그래? 요즘 저희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전부 어머님 그 입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또 시작이냐? 그냥 오늘 가버려. 나도 너랑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나도 원했던 임신 아니거든? 보자 하니까 말하는 게 너무 심하잖아. 장인어른 떠나신 게 우리 잘못이야? 뭐가 이리 예민해? 결국 또다시 신랑과의 다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걸 본 시부모님은 서로 다툴 거면 집에 가서 다투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와서까지 엄청나게 다투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친정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내려오니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짐 푸는 거 도와줬어요. 집에는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던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빠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아빠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정리하고 있었고 엄마가 저에게 하나의 가방을 건네주더라고요. 아빠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며 주셨는데 그 안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 발견되었고 저희 가족이 오래간만에 여행 가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와 작별한 게 믿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천조가리도 한 장 있더라고요. 뭔지 싶어 물어봤지만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자 안에 아빠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가방을 넣었고 차곡차곡 짐들을 정리한 뒤에 창고에 전부 넣어뒀어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 엄마 옆에서 식당 일도 도와주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될 때까지 신랑과 시부모님 얼굴은 자주 안 보게 되었고 그렇다고 저를 보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점점 연락도 뜸해지면서 오히려 떨어져서 사는 게 편할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에 시부모님과 신랑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라 특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삶은 없었고 오로지 모든 일상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갔어요. 신랑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는지 아이를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닌 최대한 도와주면서 관계 유지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난 만큼 크게 별일 없이 잘 지내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머리도 못 가눌 정도로 약했던 아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와 신랑도 조금 늙었지만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봤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며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굴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장모님, 몸 상태는 어떠신데? 괜찮으시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 가슴 통증도 심하신 것 같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아. 엄마가 아직까지 아빠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고 계셔. 거기에다 식당 일까지 힘들어 하시고. 그럼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식당도 처분하시고 그만 쉬시라고 해.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지. 식당 일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엄마랑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되겠지. 남편과 식당 문제를 포함한 엄마의 정신 상태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엄마의 힘든 상태를 시부모님께 알렸고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 또한 계속 신경이 쓰이셨는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자주 찾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별 말이 없는 걸 봐선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너희 식당 우리한테 위임하는 게 좋지 않겠니?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위임받으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 시애미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구나. 네? 위임한다고요? 엄마는 아예 처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관리가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위임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식당을 준다는 건데 그렇게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드니? 내 말 좀 들어봐봐라. 일단 우리가 식당을 위임받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매달 안사돈 내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게 낫죠. 아니면 제가 운영하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네? 한 가족이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거지. 엄청 야박하게 군다.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엄청 예민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자금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아닌 건물을 어머님이 그냥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조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화가 많이 나셨고 통화하다 말고 뚝 끊으셨습니다. 신랑과 이 문제로 다시 얘기했지만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신랑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엄마와 제가 하는 거라 식당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이 식당을 넘기라는 말을 무시했어요. 처분하려는 금액을 달라고 하니 그럴 돈은 없으니
매달 주겠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건물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닌 몇 억인데 매달 몇백만 원으로 어느 천년에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가 완강하게 나오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식당 운영 마지막 날을 끝으로 물건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한 뒤에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주방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며 구급차 안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의사분들이 붙었고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세상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였고 병실에 누워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신랑이 급하게 달려와 엄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자 모두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지금 꺼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참에 서류 하나 가지고 왔다. 이거 좀 봐봐라. 안사돈이랑 같이 결정한 문제이고 하나도 문제되는 거 없으니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위임장? 식당을 아버님께 넘기겠다는 위임장이요? 여기에 왜 저희 엄마 지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유, 보면 모르니? 너희 안사돈이 너희 시아버지한테 위임장을 작성해 줬단다. 식당 운영권을 준 거라고.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러니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너희 식당은 우리 소유라는 거 잊지 말거라. 안사돈이 지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이 서류는 유언장이 되는 거 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해결했을 거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일을 꾸민 것 같은 냄새가 너무 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한 줄 알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짐을 챙겨와야 할 것 같아 신랑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많은 짐들이 박스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에게 물어보니 옛날에 입고 안 입던 옷들을 정리 중이라며 전부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옷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어이없게도 식당을 위임받았는데 옷 정도야 가볍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박스에 들어가 있던 옷들 전부를 쏟았습니다. 신랑은 화가 올라왔는지 기껏 정리한 거 다 쏟았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있자 신랑은 급하게 달려와 제가 들고 있던 옷을 뺏어서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른 옷들을 전부 박스에 막 집어넣었고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은 급하게 박스를 현관 밖으로 빼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다시 현관문을 열어 박스를 뒤집은 다음 안에 있던 옷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분명 본 것 같은 색의 옷이었는데 팔 부분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빨간색이 묻어 있었고 그 순간 아빠 가방에 있던 찢어진 천조가리가 머릿속으로 스쳤습니다. 엄청난 소름이 온몸으로 퍼졌고 저는 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고
집에서 빠져나와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던 박스를 전부 뒤집어 엎은 다음 안에 있던 아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가방 안에서 천조가리가 나왔고 신랑의 옷과 맞춰보는 순간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같이 들어와 엄마와 무슨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했고 거절하며 싫다고 말하자 시어머니와 엄마와의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엄지손을 인주에 찍은 다음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어요. 엄마는 쓰러진 상태로 누워 계셨고 신랑은 엄마의 손에 빨갛게 물든 인주를 물티슈로 닦은 다음 주방에서 쓰러진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에 모두 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방에 있던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엄청난 증거가 담겨있던 영상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식당 앞에 도착했고 저는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한 발만 늦었다면 분명 모든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제가 가진 자료 전부를 제출했고 경찰분들은 식당에 있던 시부모님과 신랑을 검거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신랑의 옷과 아빠의 가방에 있던 옷에 대해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옷은 신랑의 옷이 아닌 시아버지의 옷이었고 식당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 꾸민 일들이었어요. 모든 게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신랑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고 전부 계획한 사실이었죠. 시아버지는 눈 오는 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아빠를 강하게 밀었고 뒤로 넘어지게 된 거였어요. 이것 또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또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모든 사실은 더 정확해졌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세 가족 모두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엄마와 저는 아빠가 억울하게 세상 떠나신 11년 전의 사건이 다시 떠올라 오열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너무 감사했고 식당은 빠르게 처분을 하였어요. 온 가족이 저희를 속이며 살아간 치밀한 계획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감옥살이하며 살길 바랄 뿐이에요. 현재 엄마와 저와 아들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